네, 사례 관리의 개념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해나가는 공동 사례 관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공동 사례 관리의 정의를 보게 되면 두 개 이상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한 대상자를 공동으로 사례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례 관리자와 공동 사례 관리자의 구분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례관리 수행 여부에 있어서 공동사례관리의 선정은 통합사례회의에서 기관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공동사례관리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넓은 의미의 범위에 있어서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 그래서 기초 상담이라던가 대상자의 정보 조회라던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현재 혹은 또는 이전 사례 관리에 관련된 수행 기간을 알아본다거나 대상자의 어떤 거주지, 소속 지자체의 거주지의 근거리의 복지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등의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대상자 욕구, 가구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수행 주체에 따라서 민간에서의 그 시설, 공공에서의 시군구, 읍면동에서의 사례관리팀 또는 사례관리 자료 또는 어떤 사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행 기관에 대한 협의의 담당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에 있어서 시기를 보게 되면 욕구조사 사정을 통해서 이후에 사례 회의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데 공동사례 관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사례 관리 프로세스상 공동사회에 관련된 그 수행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초기 상담이라던가 욕구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서 주체에서 공동사례 관리의 협업 후 공동사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동사례 관리 수행에 들어가는 거죠. 자, 순서를 보시게 되면 대상자 발굴이나 초기 상담을 통해서 욕구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상자를 우리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하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 계획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 관련돼서 제공한 후에 결과에 대한 종결, 사후 관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에 맞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례 관리의 의미는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례 관리의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례 관리의 내용과 원리, 방법에 있어서 사례 관리적인 요소가 과거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건을 새로운 단어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상담을 했던 또 기존의 패턴이 있는 것을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개별 사례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례 관리라 부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확인이 필요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개별적인 서비스 또 지역사회에서의 자원을 연결하는데 오늘날 보편화된 사례 관리 방법론에 있어서의 상당히 개인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례 관리라는 의미를 붙이는 거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56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관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취약계층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자원을 연계하고 또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사례 관리를 용어는 서비스 전달 과정과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서비스 제공의 일련의 역할들을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 들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정보만이 정확한 자료를 할 수 있다라는 병리적인 접근에 함몰되어서 심도 있는 문제 파악과 진단에 치중한 임상적인 개인만이 가장 옳다고 주장했던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미시적인 접근에 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환경과의 어떠한 정책 개혁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복지사들의 경우에 오로지 이제 조사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온 집중을 다해
다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서비스를 복합적인 서비스를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미시적인 측면에 확장돼서 거시적인 측면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사례관리다라고 하는 거죠. 미시적인 것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점차 확장돼서 큰 사회복지, 그래서 보편적인 사회복지로 가는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핵심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사례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개별화된 어떤 상담이나 치료 기능이 여기에 초점을 가져서 서비스 이용자들을 개입하고 직접적인 개입 형태로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행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어떤 체계에 관련된 측면이 있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원 개발과 유지가 자원 연계가 기능적인 부분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비스 연결에 있어서의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이용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간접적인 개입 형태로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사례 관리라고 하는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가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는 필수적인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사례 관리가 지금의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지금의 상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서비스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서비스에 있어서의 어떤 이용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서비스 제공 기간에 어떠한 연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 분석이 가능함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자체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면서 다양한 욕구, 당면 과제들을 가진 개인과 대상을 가족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례 관리 복합적인 욕구들을 가진 복합적인 부분에 복지 서비스가 다양해졌죠. 그래서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욕구 충족과 사회적인 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회 자원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조정하고 보호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례 관리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서비스 목적에 있어서의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 의해서 또 적극적인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례 관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보강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개념을 좀 나눠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 자원을 개발을 하면서 연결을 해서 조정을 하고 확대해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례관리의 개념이고 목적은 개인의 인격 성장과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을 하고 더 크게는 개인과 가족의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양하죠. 그래서 아동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이주 가족이든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개인이 될 것이고 또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 제공 방식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있어서 자원을 연계해 주는 방식 그리고 기간의 연계에서는 서비스가 한 기간에서 다 충족이 못 될 때는 타 기간에 의뢰를 하거나 기간 간에 서로 연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개별 사업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서비스 중복과 복지 사각지대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제공에서 성과 분석의 어려운 개별 사업과는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성과 분석이라던가 자원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이런 거를 측정이 용이하게끔 해주는 것이 사례 관리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관리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당사자 자신의 어떤 그 생활 기술이 증진시키는 것. 그래서 사회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사례 관리의 목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용 당사자의 기능을 증진시켜서 사회적인 지지망. 그래서 혼자 나 홀로 외로움이 아니라 지지, 그래서 지역사회의 지지라던가 대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에 있어서 자원을 전달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중진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의 개입 원칙을 보게 되면 서비스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1대1 개별하다라고 보는 거죠. 서비스를 집단화시키면 어때요? 그 집단화에 되면 개인의 욕구는 다 반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하면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개별하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포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의 지속성, 그리고 서비스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떠한 개입의 원칙의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서비스에 관련돼서 파트에서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사례 관리는 이혼 당사자에 있어서 자원, 사회적인 자원이 있고 사례 관리자와 사례 관리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는 이제 챕터 2로 되어 있는데 교재가 우리가 50페이지를 넘기시면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다양하고 복합적인 당면 과제가 하나 이상 사회적인 지지로 필요하지만 자원의 종류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스스로 활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 학자들에게 조금씩마다 다른 견해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용 당사자나 사례 관리자 또는 서비스 체계나 사회적인 자원, 관계망, 기간, 가정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용 당사자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다양한 서비스, 복합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복합적인 당사자, 당면 과제를 가진 대상이라 하면 빈곤인 가족이라던가 빈곤이 또 빈곤으로 인해서 가족 해체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비행이나 어떤 일탈이라던가 장애나 어떤 노화, 학대 또는 학력, 학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문제에 노출된 사람으로 문제와 욕구를 어떠한 수준에서의 위험을 굉장히 크게 나눠 본다라고 보면 사례 관리는 기간마다 차이가 있고 또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긴급이 있고 또는 집중이 있고 단순 사례로 분류하는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긴급 사례에 관련돼서 이제 뭐 대상자라든가 당면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당면 과제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 당사자라든가 가족 혹은 의뢰자의 판단으로 긴급 지원이 요청된 경우가 바로 긴급 사례인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식주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고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먹고 하는 게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폭력에 있어서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이나 자살 이런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됐을 때 긴급 사례 위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주칠 수 있고요. 갑작스런 사고, 사망,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직면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집중 사례 관리에 해당되나 직접 현재 지역 내에서 자원 연계가 부족해서 자원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는 재해, 재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긴급 지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 지원이라고 하면 집중 사례는 이제 고난도 그 사례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당면과제 욕구가 심각성이 높아서 통합적인 접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이 속에 속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경제적인 상황이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안이 거의 없는 경우 그리고 복지 당사자 혹은 가족을 위해서
적인 진단과 개입이 요구되는데 현 시점에 자원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그럴 수 있죠. 자, 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비용도 문제고 또 내가 그 의료에 관련돼서 전혀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경우에 복지 당사자들이 어떤 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원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복지 당사자 또는 심각한 어떤 가족의 어떤 심각한 의료적인 문제라던가 물질 중독 문제, 그래서 여기는 마약이나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형태 중독 문제, 그래서 오락, 게임,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정신질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연결되지 못할 경우가 바로 당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 사례 관리에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복지 당사자 혹은 가족원이 가족폭력으로 인해서 성학대, 그래서 뭐 반임이나 뭐 학대, 다양한 학대들이 있겠죠. 이런 학대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가족들의 안전 문제의 해결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그래서 기관의 충분한 협력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이때 이제 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복지 당사자 혹은 가족원들의 어떤 법적 체계나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뢰자에 의해서 집중적인 개입이 요청된 경우가 바로 집중 사례 관리 체계를 피력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 안에서 집중 사례와 고난도 사례를 구분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고난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담 초기에 주요 문제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정신 건강의 두 가지 영역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전이라고 하면은 학대, 폭력, 반임 여기에 정신 건강 두 가지의 영역인데 긴급 지원만이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경우도 있고요. 또 자원이 부족해서 협력 체계가 미흡한 경우에도 개별 읍면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갈구의 공식적인 기관이나 제도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집중 사례는 정신적인 어떤 관계망에서 지역사회의 안착이라던가 장기간 기간에 필요한 사례에 대한 지원, 그 민간 사례 관리에 관련된 기관에서의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순 사례 관리인데요. 단순 사례 관리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주변에 좀 많이 볼 수는 있는데, 집중이나 긴급이나 이런 사례 관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서, 개별 기관에서의 지원 혹은 또 그 기간 동안의 서비스 연계에서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당사자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시급하고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단순 사례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보 제공만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고 또 의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복합적인 욕구와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에 갖는 많은 오류에 있어서 당면 과제와 욕구의 양적 가지수로 사례 구분을 하는 것인데 당면 과제의 어떤 종류가 많다고 해서 집중 관리 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적다고 해서 단순 관리에 있어서의 부적합성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면에 있어서의 집중이나 긴급은 목숨에 관련돼서 사람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하거나 하게 되면 긴급인 거고 집중은 꼭 해결해야 될 만한 이거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문제를 도출하는 경우가 그런 그 이제 순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당면 과제의 양이 많다고 해서 굳이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노하우가 쌓인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이런 것을 선별을 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좀 많이 접하다 보면 아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집중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사례 관리인지 판단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인 자원의 개념과 필요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때
사회적인 자원에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의 다양한 차이의 공급 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당면 사례 관리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경제적인 지원만 좀 해주시면 괜찮아요라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만 약속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도박이나 노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자, 도박이나 중독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A인데 이 사람이 중독에 빠져서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예, 이 사람이 또 뭐 당뇨가 있고, 당뇨, 예, 그래서 중독에 빠져서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또 병원에 가지도 않고 또 이 사람이 일투족을 봤더니 주로 하는 것은 이 오락을 예를 들어서 잠도 안 자고 또는 도박에 빠져서 예, 20시간 이상씩 예, 계속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병원을 가거나 식사를 잘 해결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금전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예, 의료에 필요한 자원 그리고 이 사람의 건강 관리를 잘 체크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건강 관리 그리고 식사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예, 이 사람은 지원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그걸 어디다 쓰는다? 예, 도박에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차원, 그래서 공급 주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을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에 대한 동원이 필요한 부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양, 질에 충분하지 못하다. 네.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 뭐 우리가 1에서 100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원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에서 100이 필요하면은 그 100에 대한 인분을 나눠서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지를 하는 측면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양, 질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원 동원에 필요한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을 연계하는 타 기관과의 연계,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원을 활용할 때 기부를 많이 받고 또는 그 기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역시나 좀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과 질이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자, 복지 서비스에 관련해서 이용 당사자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고도화되면서 특화된 욕구를 또는 서비스를 필요하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원 동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에 관련된 그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복지에 관련된 자원의 공급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공식적인 자원과 비공식 자원을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식적인 자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돼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또 비공식인 것은 친구나 친척, 이웃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원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자원은 정보보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간 자원은 후원금이나 이용료를 여기에 민간 자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보조금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정보보조금. 예를 들어서 고령연금이라던가 아니면 그 공공사업에 관련돼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거 있죠. 그리고 아동에 관련된 보육수당,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노인들을 위한 장기 요양에 관련된 정보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된 보조금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민간 자원은 후원금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들로 봤을 때 기업들이 후원금을 많이 국가에 내기도 하죠. 뭐 청소년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아니면 뭐 시각장애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쪽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기업에서 후원하거나 개인이 후원할 때도 있죠. 자, 이런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후원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합법적으로 모여 쓸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기업에서 이런 후원금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 많이 주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것을 후원금으로 주게 되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측면도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는 역할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대기업들이 후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도 가능한 거죠. 자원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내부적인 자원 체계와 외부적인 자원 체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내부적인 것은 또는 개인적인 부분과 가족적인 자원 체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개인적인 자원 체계는 어떤 장점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자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족적인 자원 체계는 가족들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한 것들이 바로 내부적인 자원 체계라고 본다면, 외부적인 자원 체계는 비공식적인 자원 체계는 친구가 있는 것이고요. 공식적인 것은 법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협회나 전문가 단체 이런들이 이제 공식적인 자원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체계는 우리가 이제 병원이나 뭐 이제 사회복지기관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자원봉사 자원 체계 역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 자원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인적, 물적, 제도적인 자원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적 자원이야말로 우리가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마찬가지로 생산 자원이 하나로 정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의 의미로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수행되는 인력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고, 강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구성되는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형태가 어떤 물질적, 그래서 가시적인 자원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이나 현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물적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인 자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가치나 관습 또는 도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제도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성을 가짐으로써 법률이나 제도 등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식적인 자원 체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인 자원 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행 기관의 어떠한 직원인데 사회복지사도 포함되고 있죠. 비공식적인 인적 자원은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적 자원, 비공식적인 인적 자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둘레 사람의 중요성, 둘레 사람이란 건 뭐예요? 주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이 제공이 되고, 비공식적인 자원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어떤 지원이나 의사소통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레 사람들의 협업, 그래서 공생이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의 변화에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는 국가의 기계화된 서비스 체계, 전달 체계의 구축, 가능성의 증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국가 정책은 효율적이지만 국민 개인에 대한 어떤 상황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서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의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함께 뭉뚱그려 본다면, 국가에서 복지 정책의 어떠한 중요성도 우리와 이웃
공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점점 더 촘촘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의 사례 관리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의 분류라고 보시게 되면 공식적인 자원, 비공식적인 자원, 개인적인 차원과 가족적인 지원이라던가 이렇게 인적, 물적 자원의 제도적인 자원까지 그래서 모두 한 원으로서 표현한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나.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중심을 뒀다라고 하면 개인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능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올바른 가치와 철학이 있는 개인적인 자원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 두 번째의 그 차이에서는 가족의 지지를 받고 가족의 협력과 또 의사소통의 원활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족의 회복이나 탄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가족과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부분, 비공식적인 이런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비공식적인 거는 뭐 친인척, 이웃, 뭐 친척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공식적인 거는 학교가 되겠고 교회가 되고 공공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그래서 인적 자원은 뭐예요? 비공식적인 자원이 있고 공식적인 자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결국에는 인간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나를 포함한 주변의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사회적인 자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직무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엔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수동적인 수혜 대상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사로서 사례관리 과정에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사회적인 자원을 직접 활용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례관리자의 직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 직무에 있어서의 자격 요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 당사자들이 가족에 대한 초기 면접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나 가족 그리고 타 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 유용한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부분을 사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를 세우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세우기 때에는 전문가, 그래서 프로그램 대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 그리고 가족,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계획에 앞서 점검하고 목표의 방향과 조정 내용을 유지하면서 행동 체계 내에서의 정확한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 관리의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 자격 요건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당사자 가족에 대한 초기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 당사자나 가족 그리고 타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지 유용한 자료와 수집으로 인해서 자료를 근거로 사회복지 이용 당사자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사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전문가 프로그램 대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복지 가족에 대해서 전문가 프로그램 그리고 비공식 자원과의 연계가 되어 있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의 개입, 그리고 서비스의 당사자가 선호하는 내용이 알려지고 필요한 서비스가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자가 돼서 또 자연스럽게 정보가 흐르고 하위 체계 간의 어떤 갈등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을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자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사례 관리 또는 뭐 그 대상자하고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예, 이런 신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용 당사자, 서비스 전달 체계자의 효과성에 의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정하고 또 그 지위에 올랐기에 조직 내에서 좋은 직원 또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게 사회관리자의 직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의사결정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또 복지 서비스를 이용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참여해서 다른 개인과 또는 기관을 격려하고 필요하면 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직무를 보게 되면 개별과 팀 접근의 장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개별 사례 관리의 장점은 명확한 책임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 회의에 어떤 이제 그 회의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하겠죠. 개별 사례는 과업 할당에 명확하게 해야 되고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보다 전문적인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면 사례 관리 접근의 장점은 사례 관리의 소진을 예방하고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1대1 케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팀으로 하게 되면 내가 상담을 1시간 오늘 했다. 내일 상담을 두 번째란 사람이 했다. 일주일 후에 또 이 사람이 상담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례 관리 소지는 굉장히 크게 예방을 하죠. 또 서비스의 연속성도 높아집니다. 근데 다양한 인력 활용을 보다 창조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다. 세 사람이 늘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그 대안에 대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별 사례 관리의 장점 이렇게 좀 확인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팀 접근의 개별 사례 관리 중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인력의 어떤 활용, 그래서 인력이 많으면, 이렇게 사례 관리 팀을 두면 되는 거고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1대1 사례 관리의 장점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역할을 보게 되면 직접적인 서비스에는 실행자, 교육자, 상담자, 안내자, 협력자, 진행자, 정보 제공자, 지지자가 직접적인 서비스의 역할이라고 보면 간접 서비스는요, 중개자, 연계자, 조정자, 옹호자, 또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자, 그리고 기술적인 자원과 자문, 제공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사례관리의 자격 요건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1급 자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는 2년 이상의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요건에 있어서는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실천 경영이 2년이 있어야 된다. 자격 조건.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실천 경력이 4년 이하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사례 관리 학회에서 지침을 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슈퍼바이저 자격이 되려면 몇 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그 팁을 주자면 우리는 2급 자격을 받죠. 2년 전문 과정에 1급을 취득하려면 졸업하고 1년의 실무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1급 시험에 도전을 할 수 있고요. 2급 가진 자격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3년 이상의 경험이 되어야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3년이 아니라 5년이네요, 5년. 그래서 우리가 슈퍼바이저가 되려면 그 1급을 가진 사람은 1급 자격 취득하고 3년의 경험이 있어야지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고요.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현장 경험이 5년이 있어야 슈퍼바이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2급에서 1급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2급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1년의 그 현장 경험을 하고 1급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이 된다. 요거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수준으로. 자, 그래서 사례 관리자에 관련된 인력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평가표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몇 페이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식으로 보자면 자, 우리 교재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71페이지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시설 평가표. 71페이지에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관련된 평가 목표가 있죠. 그래서 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전문 인력이 사업에 배치돼야 되고 사업의 과정이나 성과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평가 내용에 보면은 사례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 전문가 교육 과정을 포함해서 연 16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내부 슈퍼바이저와 외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각각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례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사례 관리 사례를 공개 발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 실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 지표의 시설 평가에 보면 배점 기준이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이 있죠. 그래서 항목에 대한 이 평가 배점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가 방법은 이제 뭐 사례 관리에 내 외부에 관련된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바이저를 통해서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인정 범위를 이제 이렇게 한 번쯤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뒷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또 그 뒷페이지 72페이지를 보면 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사업의 과정이나 또는 성과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거 그냥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례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의 사례 관리 지원 체계를 보시게 되면 이용 목적 역시 이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전문성이 증진이 되고, 또 자원봉사에 관련된 자원 발굴과 이어서 연계하는 지원 체계가 갖추어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의 자격 요건에는 경력을 갖춘 전문성도 필요하나 사실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윤리적인 신청가로서의 자격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실천 지침에 보면 가치와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가치에 준수하고 사회복지의 윤리 강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자격에 관련된 요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기결정권이나 비밀보장,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인정보 비밀이라던가 자기결정이라던가 이런 게 우리가 사회복지의 케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요. 동료 간의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느 때는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은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가치와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우리는 이제 그 직종,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 항상 그 협회에서 보수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배웠던 그 사회복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사회복지가 전문성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내가 알고 있던 거에서 새롭게 발전해 가는 방향, 정책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또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술은 어떤 식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도 보수교육이 당연히 있고요. 또 뭐 다른 타 업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간호사도 보수교육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사도 보수교육이 있고요. 요양보호사들도 교육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서 영역에서 다들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가치, 지식, 기술 이런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복지는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사례 관리자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게 되면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도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칭상 우리가 뭐 선생님이라고 이제 지칭을 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 뭐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한지 예, 사례관리 대상자에 따라서 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사례관리 대상자나 수혜자, 자선, 구호, 원조에 관련해서 사례관리자 간에 이미 다소 불편한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 사례관리 과정에서 전문가는 역시 사례 관리자가 아니라 당사자들 그들의 삶의 전문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전문가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전문가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런 자세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례 관리자는 사례 관리 기술 실천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여가는데 전문가 그리고 또 누군가의 삶의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이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전문가는 누구다? 예,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사례복지기관도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같은 지역사회 이용시설에서도 사례관리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수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사례 관리가 1차적인 목적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간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탈시설 이후 1915년 이후에 우리가 198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 다양한 기관들이 포함되면서 서비스 공급 기간을 조정하고 관리할 핵심 기능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에서의 협업이 필요한데 이런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추진하는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고 또 각종 사례 관리에 있어서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 분담으로 굉장히 많이 분업화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각 기관의 협업으로 인해서 사례 관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합 사례 관리 회의를 통해서 각 기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예, 특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각자의 어떤 역할 분담으로 해서 그 문제의 어떠한 그 내실화를 위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어떤 역할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도 사례 관리 효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효과성이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누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까지 초래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사례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사회복지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실무의 어떤 역할 혼선에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기관 내 어떤 조직 구성에 있어서의 업무 편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산화를 통해서 업무에 관련된 기록, 그래서 부담에 대한 경감,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관들을 좀 살펴봤고요.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에서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결국에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개인에게 전달되는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의 목적이고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트 2에서는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사례 관리의 어떠한 이제 그 개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